안녕하세요. 저는 20대 중반의 자영업자입니다. 자영업자라고 해서 거창한 사업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조그만 노점 트럭을 운영합니다. 노점 트럭에선 떡볶이와 어묵꼬치, 순대와 튀김 따위를 팔고 있어요. 지금은 비록 자그마한 노점 트럭이지만 나중에 돈을 많이 벌면 제대로 된 식당도 개업하고 그 식당이 입소문이 나서 프랜차이즈도 여러 개 거느리는 그런 성공한 요식업 대표가 되는 것이 제 최종적인 꿈입니다. 남들 보기엔 보잘것없는 노점 트럭이지만 이 트럭을 마련하고 제 장사를 시작하는 일도 저에겐 만만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제가 소위 말하는 흙수저, 아니 애초에 아무런 수저도 타고나지 않은 천의 고아거든요. 가난한 부모님이라도 한 분이라도 계셔야 흙수저란 이름이라도 갖다 붙일 텐데 전 태어나자마자 베이비박스에 버려졌다고 합니다. 고아원에 버려졌어도 어쩔 수 없는 사정에 의해 버려지는 경우 헤어진 부모님과 어떤 일말의 소식을 주고받을 가능성 같은 것이 남아있는 경우도 많은데 저 같은 경우는 부모님을 찾을 수 있는 실오라기 같은 흔적 하나 남아있지 않은 흔치 않은 케이스였죠. 해서 어려서부터 부모님을 찾겠다거나 언젠가 엄마 아빠가 날 찾아오겠지 하는 희망 같은 건 가지지도 않았습니다. 때로 가정 형편이 너무 어려워서 어쩔 수 없이 아이를 고아원에 맡긴 부모님의 경우는 고아원에 맡길 때 아이들에게 그런 약속을 한다고 하잖아요. 언제까지 꼭 데리러 올 테니까 그때까지만 참고 기다려라. 친구들의 경우를 보면 그 약속이란 것이 꼭 지켜지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약속을 받은 친구들은 같이 고아원 생활을 하면서도 뭔가 자신은 다른 급이다라고 생각하는 우쭐함, 자신감 같은 것이 있었죠. 지금은 처지가 어쩔 수 없어 고아원에서 지내지만 난 언젠가 여기를 나갈 몸이다. 그런 믿음을 가진 친구들은 서러운 일을 겪거나 부모님이 있는 친구들과 비교를 당할 때에도 크게 흔들리지 않는 특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전 애초에 부모님의 생사조차 모르고 저에게 그런 밝은 미래를 약속해주는 어른은 아무도 없었기에 되려 현실적인 목표를 또래보다 빨리 세우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전 애초에 공부에 그다지 흥미가 없었답니다. 해도 안 되는 공부 억지로 붙잡고 있지도 않았죠. 제가 공부를 잘해봤자 시원한 수가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모든 과정을 장학금으로 커버할 만큼 특출나지 않으면 중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고아원 선배들을 한두 명 본 것이 아니었으니까요. 물론 돈이 없고 고아원 출신이라서 공부를 안 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 애초에 공부에 큰 재능이 없었습니다. 대신 손이 야물고 고아원을 퇴소하고 아르바이트를 하면서도 음식 만드는 것을 곧잘 배우고 잘 따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후각과 미각도 예민해서 한번 먹어본 음식은 거진 비슷하게 만들어내는 재능도 있었답니다. 전 야간으로 전문대학 조리학과를 졸업하고 한식, 중식, 양식 조리사 자격증도 3개나 땄습니다. 그렇게 조리사 자격증을 바탕으로 주방에서 몇 년간 일을 하며 모은 돈으로 지금의 푸드트럭, 노점 장사를 시작하게 된 것이고요. 떡볶이 노점상이지만 제가 운영하는 푸드트럭은 트럭 디자인도 독특하고 떡볶이든 어묵이든 튀김이든 제가 몇 년간 공들여 개발한 레시피로 손수 만드는 터라 오픈하자마자 장사가 꽤 잘 되고 있었습니다. 전 처음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던 김밥집에서 만난 여자친구와 5년째 연애 중인데 장사를 부지런히 해서 돈을 어느 정도 모으면 빨리 결혼해서 가정을 꾸릴 생각입니다. 여자친구도 부모님께서 일찍 이혼하시는 바람에 할머니 밑에서 외롭게 큰 친구라 따뜻한 가정의 울타리에 대한 집착이 큰 편입니다. 여자친구는 최근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공부하는 틈틈이 머리를 식히고 싶을 땐 제 노점에 와서 장사도 도와주고 정리도 도와주는 착한 여자친구죠. 무엇보다 가진 것 하나 없고 부모님마저 없는 고아인 절. 조건 없이 좋아하고 따뜻하게 품어준 사람이죠. 여자친구를 위해서라도 전 하루라도 빨리 돈을 많이 벌고 사업도 확장하고 싶은 욕심이 컸습니다. 하루는 점심시간에 한참 손님들이 몰려가고 난 후 좀 바쁘게 뒷정리를 하던 때였습니다. 허름한 차림의 노숙자 할머니 한 분이 한참 동안이나 제 노점 부근을 서성이며 뭔가를 계속 망설이는 겁니다.
차림새를 보아하니 갈 곳 없는 가난한 할머니 같았고 전 아무 말도 묻지 않고 종이컵에 어묵 하나를 넣어서 가져다 드렸죠. 할머니, 여기서 서성대지 마시고 제 노점 트럭에 오셔서 편하게 드시고 가세요. 마침 가게도 한가해서 할머니가 오셔서 드시고 가셔도 전 괜찮습니다. 자요, 어서 가세요. 패 끼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거 어묵 나한테 돈 안 받고 주는 거야? 네, 할머니. 돈 걱정은 마시고 맛있게 잡수세요. 아유, 이거 내 행색이 이래서 내가 많이 불쌍해 보였나 봐. 아니 뭐 꼭 그래서 그렇다기보다 그냥 저희 할머니 같기도 하고 그래서요. 날씨도 추운데 배고프게 돌아다니시면 힘드시잖아요. 총각도 할머니가 계셔? 아, 아니요. 저한테는 할머니가 안 계시지만 그래도 계신다면 아마 할머니처럼 인자한 분이시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은 드네요. 젊은 총각이 참 부지런하게 사는데 말도 참 이쁘게 하는구만. 저 트럭이 총각이 운영하는 노점 트럭인가? 예, 맞아요. 제 친구 녀석 중 한 명이 벽화를 그리는 녀석이 한 명 있는데 제가 장사한다니까 노점 트럭을 저렇게 멋지게 칠해줬어요. 다른 노점하고 구별되고 눈에 확 띄는 게 괜찮죠. 아유, 그러게 말이요. 노점 트럭들이 죄다 거기서 거기인데 총각이 운영하는 노점 트럭은 외양부터 뭔가 확 다르구만. 주인을 닮아 그런가 아주 멋지고 잘생긴 트럭이야. 제가 할머니 덕담에 기분이 좋아서 뭐 서비스 하나 더 드려야겠는데요. 그렇게 나한테 퍼주다가 내가 매일 와서 구걸하면 어쩌려고 그러나. 할머니는 그렇게 말씀하시면서도 제가 그날 드린 어묵꼬치를 아주 맛나게 잡수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이후로도 하루 걸러 방문을 하시다가 저와 이것저것 대화하는 것이 재미있고 말이 통해서였는지 몰라도 거의 매일 제 노점을 방문하는 단골 손님이 되셨죠. 단골 손님이라고 해서 제가 할머니에게 돈을 받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할머니 행색은 그야말로 노숙자였고 떡볶이나 어묵꼬치 같은 간식거리를 매일 사 먹는 것이 사치일 만큼 가난한 할머니임이 분명했으니까요. 대단한 적선을 하는 것도 아니고 하루에 한 개 어묵꼬치를 드리는 일이 저에게도 부담스러운 일은 결코 아니었죠. 게다가 할머니는 나름의 염치가 아주 확실한 분이셨습니다. 할머니, 날도 춥고 그런데 배가 많이 고프신 날엔 어묵꼬치 말고 다른 것들도 드시고 싶으신 거 있으면 원하는 만큼 드세요. 할머니 오시는 시간엔 오전 장사가 거의 마무리되는 시간이라 남은 음식들도 많고 할머니 한 분 정도 배부르게 대접하는 거 제 입장에선 그렇게 부담스러운 일이 절대 아니거든요. 아니, 그래도 그렇지. 공짜로 얻어먹으면서 어찌 어묵꼬치 한 개 이상을 더 얻어먹나? 어묵꼬치 하나라도 난 충분히 배가 부르고 고맙네 그려. 그리고 끼니 때우는 건 무료 급식소니 뭐니 내가 알아서 챙겨 먹으니 총각은 너무 걱정 말어. 이렇게 매일 와서 꼬치 어묵 얻어먹는 것도 너무 미안하고 황송해 죽겠구만. 에이, 할머니는 돈 대신에 다른 걸로 꼬치값을 내시잖아요. 내가 돈 대신 총각에게 주는 게 뭔데? 주거니 받거니 저랑 이렇게 재미나게 얘기해 주시잖아요. 할머니는 또 아는 것도 많으셔서 유익한 얘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전 부모님이 안 계셔서 그런가 할머니처럼 재미나고 지혜로운 어른들 말씀 듣는 거 참 좋아하거든요. 저의 말은 사실 거짓말 하나 없이 진심이기도 했습니다. 워낙에 부모 정이니 조부모님 정이니 그런 거 하나도 모르고 자란 탓에 전 또래들보다 이렇게 할머님이나 부모님 뻘 손님들을 상대할 때 뭔가 더 기분이 좋고 더 얘기도 하고 싶고 그런 부분이 있었거든요. 게다가 할머니는 가진 것 없는 가난한 할머니였음에도 입담이 좋고 아는 것도 아주 많은 박식한 할머니였습니다. 책이며 영화, 공연, 뭐 그런 것들에 관해서도 빠삭하게 전 할머니에게 그런 이야기를 듣는 것이 아주 즐거웠답니다. 고도를 기다리며라는 연극은 꼭 한번 볼만한 연극이야.
주인공이 딱 2명 나오는데 공연 내내 두 사람이 시도 때도 없이 지루하고 때로 조금 웃긴 만담을 나누지. 오, 할머니하고 저처럼요? 에휴, 총각하고 난 지루한 얘기는 안 하잖아. 그런데 이 공연의 주인공들은 시종일관 지루하고 밑도 끝도 없는 얘기를 해. 연극에 딱히 줄거리도 없고 출창 뭔가를 기다리는데, 아휴, 뭐 기다리는 대상이 명확한 것도 아니고. 근데 그런 재미없는 연극을 누가 보나요? 엄청 유명한 공연이라오. 무대에 오를 때마다 거짓매진 행렬을 이어가고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무대에 오르는 연극 중에 하나이고. 이유가 뭔데요? 전 도통 이해가 안 가는데. 두 주인공이 출창 지루하게 뭔가를 기다리는 꼴이 우리들의 인생을 딱 닮았다나? 하루하루 우리 살아가는 모양새도 솔직히 지루한 날들이 많잖아. 뭘 기다리는 줄도 모르고 시간이 훌떡 가버리는 순간들도 많고. 우와, 할머니는 연세도 많으신 분이 어떻게 그런 걸 다 아세요? 내가 지금은 행색이 비루해도 나름 젊었을 적 문학소녀였거든. 그렇게 할머니는 제가 모르는 이야기들을 많이 해주시고 또 한날은 아는 분에게 공짜로 얻었다면서 연극 티켓 2장을 선물해 주셔서 여자친구와 즐겁게 공연 데이트를 하기도 했습니다. 전 그렇게 하루에 한 번 할머니에게 어묵꼬치를 무료로 드리고 또 재미있는 대화도 놔두고 하면서 장사를 열심히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하는 노점 트럭이 맛있다고 소문이 나서 좀 떨어진 옆블록 동네에서도 제 노점으로 분식을 사러 오는 포장 손님이 늘었고 줄 서서 사 먹는 맛있는 떡볶이집으로 소문이 나서 매출도 잘 나오고 그렇게 즐겁게 열심히 장사를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예기치 못한 사건이 절 찾아왔습니다. 한참 점심 장사로 준비가 바쁜데 경찰 2명이 날카로운 눈빛으로 절 째려보며 노점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이상한 예감에 그 경찰 2명을 저도 지그시 쳐다보고 있는데 노도철 씨 되십니까? 네, 그런데요. 무슨 일이신지. 노도철 씨를 방화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당신은 묵비권을 가질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말하는 모든 것은 법정에서 당신에게 불리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당신은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가 있습니다. 당신이 변호사를 선임할 여유가 없다면 국선 변호사를 선임해도 됩니다. 아니 지금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예요. 방화라뇨. 제가 어디에 불을 질렀단 말씀이세요? 아니 경찰 양반들, 지금 이 청년이 방화범이라니 그게 무슨 소리야? 할머니는 소란스러운 일 일어날 수 있으니까 저리 멀리 가 계세요. 노도철 씨는 방화범으로 저희가 긴급 체포합니다. 저리 좀 비켜주세요. 말도 안 돼요. 제가 방화범이라뇨. 전 불을 지른 적이 없어요. 억울하다고요. 이건 완전 누명이에요. 억울한 누명. 전 그렇게 멀쩡하게 장사를 하다 경찰서에 끌려갔고 장시간 정말 말도 안 되는 조사까지 받았습니다.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전 알 수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저에게 단단히 앙심을 품고 계획적으로 저에게 누명을 씌운 것이란 사실을요. 노도철 씨, 건너편 노점에 가게 파하고 몰래 들어가서 불 지른 거 맞잖아요. 화재 현장에서 노도철 씨가 매일 사용하는 주방 집기가 나왔어요. 지문 감식도 다 끝냈는데 노도철 씨가 맞다고 나왔고 아무리 경쟁 노점이 신경 쓰인다지만 이런 식으로 불을 지르면 안 되죠. 불이 난 노점이 제 노점과 경쟁 관계인 것은 사실이지만 전 그 집에 불을 지를 만큼 억하심정이 하나도 없어요. 장사도 솔직히 제 노점이 훨씬 잘 되는데 내가 뭐가 아쉬워서 그 집에 불을 지릅니까? 예? 제가 아무리 경찰들에게 저의 결백함을 호소해도 씨알도 먹히지 않았고 전 결국 법정에까지 서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전 법정에 선 날 거의 자포자기한 심정으로 다음과 같이 말했죠. 변호사 선임비가 없습니다. 국산 변호인 신청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법정 문이 벌컥 열리며 낯익은 얼굴 한 명이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자세히 보니까 그 노숙자 할머니셨습니다. 평소 남루하고 비루한 행색과 다르게 너무 비싸고 고급스러운 옷차림을 하고 나타나서 전 잠깐 그분이 노숙자 할머니인 것을 못 알아볼 뻔했죠. 할머니는 혼자 오신 것이 아니라 최고의 로펌 변호사들까지 2명이나 대동하고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제 인생의 초대박 반전, 그야말로 대박이 펼쳐지기 시작했죠. 전 도무지 영문을 알 수 없어 처음엔 놀란 눈만 깜빡거릴 수밖에 없었죠. 나중에 변호사와 할머니로부터 사연을 듣고 보니 할머니는 제가 결백을 주장하며 경찰서에 끌려간 후 얼마간의 시간이 흐른 뒤 대형 로펌을 알아보셨다고 합니다. 노숙자 할머니가 무슨 돈이 있어서 대형 로펌을 알아봤느냐고요? 알고 보니까요, 할머니는 노숙자 비렁뱅이가 아니었습니다. 할머니가 노숙자처럼 보였던 것은 최근 극단에서 노숙자 역할을 맡아 연습이 한참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였답니다. 할머니는 젊은 시절부터 극단을 운영해온 극단 대표이며 또 간간히 무대에 오르기도 하는 연극 배우였습니다. 나이가 드신 후로는 주로 연극 제작을 주로 하시는데 가끔 마음에 드는 작은 역할은 직접 배역을 맡아 연기도 하신다고 합니다. 최근 제작 중인 공연에 노숙자 역할을 맡게 된 관계로 노숙자 옷을 입고 그렇게 무대에서 연습하다 산책 겸 동네를 돌다가 제 노점을 발견하시곤 저의 단골이 되신 거였습니다. 처음부터 내 신상을 속일 생각은 아니었네. 그런데 총각이 날 노숙자로 생각하고 어묵꼬치를 적선하는데 처음엔 그런 오해가 재미가 있으면서도 순수한 호의를 찾아보기 힘든 요즘 같은 각박한 세상에 자네 같은 청년이 있다는 게 마음이 참 따뜻해지더군. 좀 미안한 말이긴 하지만 자네가 대체 언제까지 내게 어묵꼬치를 공짜로 적선할까 그런 궁금증이 일기도 했어. 그래서 그 후로도 염치불구하고 계속 찾아갔던 거야. 자네라는 청년의 그 따뜻한 마음을 계속 확인하고 싶어서. 전 할머니의 말씀을 듣곤 어묵꼬치를 적선한 대가치곤 대형 로펌의 변호사까지 대동하고 나타나시는 건 너무 과분한 처사 아니냐고 말씀드렸습니다. 나도 처음엔 자네가 억울하게 끌려가는 것을 보고도 일단 걱정만 했지. 바로 로펌을 찾아갈 생각은 못했네. 그런데 그날 밤부터 내 죽은 손자 녀석이 밤마다 꿈에 나타나 울면서 말하는 거야. 할머니, 내 친구 좀 도와줘. 할머니가 내 친구 꼭 도와줘야 돼. 내 친구 착한 애니까 할머니 꼭 좀 도와주세요 하고 말이야. 할머니는 평소 꿈을 자주 꾸는 체질이 아닌데 그날따라 생생한 꿈이 너무나 이상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만 생각해보니 제 얼굴을 처음 봤을 때부터 어딘가 낯이 익었다고 합니다. 이상한 예감의 할머니는 죽은 손자의 사진들과 손자의 유품들을 뒤져보기 시작하셨답니다. 손자의 사진들을 들춰보다가 결국 할머니는 제 어릴 적 사진을 발견하셨다고 합니다. 손자가 운동의 날과 소풍날, 친한 친구들과 찍은 사진들이 몇 장 있었는데 손자의 오른쪽엔 항상 제가 곁에 바싹 붙어서 환하게 웃고 있었다고 하네요. 어린 시절이나 지금이나 얼굴이 크게 변하지 않은 저라서 바로 알아보셨다고 합니다. 할머니와 손자. 어렸을 적 제 친구 태경이는 아주 꼼꼼한 성격의 친구였어요. 그 녀석은 사진을 찍어도 날짜와 어떤 날인지 그리고 누구와 찍었는지를 기록해두는 녀석이었죠. 태경인 그 옛날 추억의 사진 속에 운동의 날 나와 도철이 이런 식으로 메모를 남겨두었고 할머니는 손자의 그런 메모를 통해서 사진 속 손자의 친구가 저란 사실을 알게 되셨다고 합니다. 전 할머니와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며 진즉에 통성명을 나눈 사이였거든요. 제 이름을 들으시면서 이름 역시도 어딘가 들어본 익숙한 이름이다 했는데 손주 녀석의 친한 친구 이름이라서 그렇게 낯이 익었던 것 같다고 말씀하시는 할머니셨죠. 사실 할머니의 죽은 손주 태경이와 저에겐 좀 특별한 사연이 있습니다. 태경이와 전 초등학교 동창입니다. 초등학교 2학년부터 6학년까지 줄곧 같은 반을 하면서 무척 친해진 친구였어요. 전 고아원 출신이고 태경이는 남부럴 것 없는 부잣집 아들이고 처음엔 태경이 같은 아이와 친해질 일은 없을 거라 생각했는데
우연히 축구 시합을 하면서 아주 친해졌습니다. 축구 심판을 보던 녀석이 좀 못된 녀석이었는데 그 애가 절 축구 시합에서 괜히 왕따를 시키려고 했었죠. 이유는 제가 고아원 출신이고 옷도 허름한 것을 입고 다닌다 그러면서 말도 안 되는 트집을 잡고 넌 축구 말고 여자애들한테 가서 고무줄 놀이나 끼워달라고 해 하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짓거렸죠. 전 분했지만 무시하고 오기로 되려 그 축구 시합에 끼어서 공차기를 하고 있었는데 그 심판을 맡은 못된 녀석이 자꾸 제게 말도 안 되는 징계를 주고 편파 판정 비슷한 것을 내리면서 축구를 못하게 하는 겁니다. 친구들 대부분이 그 녀석을 모른 척했는데 그때 태경이가 한마디 하더군요. 야, 노도철, 우리 이런 쓰레기 같은 축구 시합 그만하자. 너 나랑 저기 오락실 가서 게임이나 한 판 같이 할래? 나 어제 심부름해서 동전 엄청 많이 가지고 왔는데. 그렇게 짜증나는 축구 시합에서 절 구제해주고 오락실에 같이 놀러가자 말해주던 태경이었죠. 그날 이후로 태경이와 전 둘도 없는 친구가 되었습니다. 태경이는 부잣집 아들인데도 잘난 척하는 거 하나 없이 저에게 아주 살갑게 구는 좋은 친구였습니다. 태경이도 일찍 부모님이 돌아가시는 바람에 할머니와 단둘이 살았는데 부모님이 계시지 않다는 공통점이 저희 둘을 더 가깝게 만드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태경이 할머니는 극단일로 그때도 바쁜 일이 많아서인지 학교 운동회나 소풍날은 태경이 역시 혼자일 때가 많았고 저 역시 그런 날 혼자인 처지라서 태경이와 전 그런 날에도 꼭 둘이 찹쌀떡처럼 붙어다니며 서로를 의지했습니다. 부모님 없는 서러움과 외로움을 누구보다 잘 아는 태경이와 저였죠. 서로 그런 것을 가지고 따로 말을 꺼낸 적은 없었지만 이심전심 서로의 상처를 누구보다 잘 아는 관계였다고 할까요? 그런 태경이와 한 번은 바닷가에 놀러 간 적이 있습니다. 해양소년단 활동을 같이 하면서 체험학습으로 바닷가에 갔는데 그때 태경이가 목숨을 잃을 뻔한 사고가 있었죠. 바닷가에서 한참 놀다가 장난을 치는데 어느 순간 태경이가 보이지 않더군요. 한참을 둘러봐도 태경이는 보이지 않고 나머지 친구들은 태경이가 사라졌다고 선생님께 보고하러 가버리고 저 혼자 망망대해 바닷가 깊은 곳에서 물에 빠져 허우적대는 태경이가 보이더군요. 전 정신없이 태경이가 허우적대는 곳으로 헤엄쳐 갔습니다. 태경인 평소에도 수영을 잘 못했는데 몸에 걸치고 있던 구명조끼에 구멍이 나면서 속절없이 물속으로 가라앉고 있던 중이었죠. 태경이가 허우적대는 곳은 갑자기 수심이 깊어지고 또 물살 또한 강해서 어른들도 자칫 사고를 당하기 좋은 지점이었습니다. 전 정신없이 태경이에게 다가가 당장 제가 입고 있던 구명보트를 벗어 태경이에게 입혀주었죠. 그런데 하도 물을 많이 먹고 숨을 못 쉬어 허우적대는 태경이를 구하고 구명보트를 입히다 보니 나중엔 제 몸에 무리가 왔습니다. 다리에 갑자기 쥐가 나면서 꼼짝 못하겠고 물살은 거세지면서 수심이 깊은 곳으로 점점 몸은 빨려 들어가고 그렇게 구명조끼를 입은 태경이는 정신을 차렸는데 제가 되려 위험한 상황이 되어버린 거죠. 전 손짓으로 태경이에게 얼른 물 밖으로 나가 선생님을 데려오란 제스처를 취했습니다. 원체 수영을 잘 못하는 태경이였으므로 저까지 구하려다 둘 다 잘못될지도 모른다는 순간의 판단을 내렸었거든요. 그렇게 태경이는 선생님을 데리러 갔고 다행히 그 전에 구조 요원이 제가 있는 곳으로 도착해서 저도 무사히 구조되었던 일이 있었죠. 그날 그렇게 일이 마무리되고 태경인 제 덕분에 목숨을 구했다면서 너무 고마워했습니다. 전 되려 이 일을 까맣게 기억해서 잊고 있었는데 노숙자 할머니, 그러니까 태경이 할머니께서 이 지난 일을 꺼내며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날 바닷가 수련회에서 돌아오고 나서 태경이가 자네 때문에 목숨을 구했다고 얼마나 고마워하던지 어린 남자애가 참 기특하다고 나도 당시에 생각했고 하나뿐인 손주 목숨 구해주는 애 어떻게든 갚아야지 하고 벼르고 있었는데 인명은 제천인 건지 자네도 알겠지만 우리 태경이가 그해 여름을 넘기지 못하고 유명을 달리하지 않았나. 검도 학원에 다녀오는 길에 덤프 트럭에 치여서 그만. 그렇게 태경이가 불운한 사고를 당해 비명 행사하고
난 제정신이 아니었지. 해서 자네에게 그렇게 고마웠던 일 살해해야겠다고 생각했던 일도 까맣게 잊고 모진 세월 동안 일에만 파묻혀 살아왔는데 이렇게 노점에서 음식을 파는 자네를 거짓말처럼 만나고 또 꿈에 태경이까지 나타나서 친구를 도와주라고 오는 것을 보면 사람 인연이라는 게 분명히 있고 또 영혼이란 것도 꼭 존재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그래서 늦게나마 자네한테 진 빚을 갚고 싶네. 할머니는 그런 연유로 대형 로펌의 화려한 변호사를 사서 절 변호하기 위해 직접 법정까지 찾아오신 거였습니다. 유년 시절의 제 작은 호의가 이렇게 세월이 오래 흐른 뒤 저에게 은혜로운 부메랑이 되어 찾아올 거라고는 한 번도 생각한 적이 없었습니다. 뭐라고 감사 인사를 드려야 할지 모르겠는 마음만 한가득이었죠. 체면 차린다고 그런 호의를 거절할 상황도 아니었기에 전 할머니의 호의를 감사하게 받기로 했습니다. 원체 제가 억울한 누명을 쓴 상황이어서 국선 변호인보다 능력 있는 변호사의 힘을 빌리는 것이 훨씬 현명한 일일 거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할머니께서 여러모로 힘을 써주신 덕분에 전 여러 절차들을 거친 끝에 결국 억울한 누명을 벗을 수 있었습니다. 저희 쪽 변호사들이 면밀하게 조사를 해봤더니 실제 방화법은 따로 있었습니다. 제가 노점 트럭을 오픈하기 전에 사실 제가 장사하는 구역에서 나름 이름을 날리는 분식 트럭이 있었습니다. 주변에 노점 트럭도 별로 없고 있다 해도 맛이 그저 그런 곳들이 대부분이라 그 분식 트럭이 거의 그 일대의 장사를 독점하다시피 하며 장사가 잘 되었는데 제가 오픈한 후로 수익이 반토막이 났다고 하더라고요. 손맛 좋은 총각이 떡볶이도 잘하고 어묵꼬치도 기가 막힌다. 튀김옷도 직접 반죽하는데 너무 맛있다. 제 분식 트럭이 그렇게 맛집으로 소문나면서 손님을 빼앗긴 그 원래 노점 주인은 저에게 억하 심정을 품고 있었던 겁니다. 사실 그 사람이 예전부터 절 괜히 흘겨보고 지나가고 제 단골 손님들에게 불어 저에 관해 안 좋은 험담을 하고 다닌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한 번은 제 노점 트럭에서 파는 음식에 위생 문제를 걸고 넘어지며 식기류를 제대로 세척 안 한다, 재료도 제대로 안 씻고 대충 요리한다는 둥 거짓 소문을 퍼뜨려 대판 싸움을 벌인 적도 있던 사람이죠. 아니나 다를까 제 노점과 경쟁하는 노점 주인이 절 밟으려는 의도로 저에게 고의적으로 방화의 누명을 씌운 것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방화를 일으킨 주변 CCTV가 거의 고장났다는 것을 파악하고 간 크게도 범행을 했던 것인데 저희 쪽 로펌 변호사들이 그 시각 주변에 정치해 있는 자들의 모든 블랙박스 영상을 다 샅샅이 뒤졌다고 하네요. 결국 제 노점에서 몰래 제가 자주 사용하는 토치를 훔쳐가서 그 토치로 자기네 점포에 불을 스스로 지르는 그 노점 주인의 방화 현장을 영상으로 확보했고 빼도 박도 못할 증거를 가지고 들이밀자 그 노점 주인은 모든 죄를 실토하고 자백했습니다. 실형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하는데 최근엔 저에게 선처와 합의를 구걸해 왔는데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고민 중입니다. 노숙자인 줄로만 알았던 할머니가 태경이 친할머니란 사실도 놀라웠고 13년 전 사고로 죽은 태경이가 할머니 꿈에 나타나 절 도와달라고 말했다는 사실도 참 처음에 믿기 힘들었습니다. 할머니가 그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그 옛날 제가 물에 빠진 태경이를 구해서 목숨을 구해주었을 때 하늘이 내린 귀인이라고 생각했다고요. 태경이는 그날 이후 집에 돌아가서 제 얘기를 몇 번이나 할머니께 했던 모양입니다. 태경이 목숨 구해준 게 너무 고마워서 듣지 않니 우리 손주를 구하느라 하마터면 자네가 목숨을 잃을 뻔했단 이야기까지 들어가지고 난 너무 미안하고 고마웠지. 손주 대신 한참 물에 빠져 허우적대느라 물도 많이 먹고 숨이 거의 먹기 직전에 구조대원이 자네를 구했다고. 태경이야 몇 번이나 그 얘기를 하면서 난 고아원으로 자네를 한번 찾아갈 생각이었어. 찾아가서 내 나름의 살해를 해야지 생각하던 찰나 우리 태경이가 교통사고를 당했고 그렇게 하늘나라로 가버렸던 거지. 그런 황망한 일을 겪으면서 자네한테 고마운 일도 까맣게 잊어버리고 사람이 슬픈 일을 당했다고 해서 고마운 일을 그렇게 깡그리 잊어먹으면 안 되는 건데 미안하네.
많이 늦었지만 미안하고 고마워. 할머니, 제발 이제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저 역시 그 옛날 태경이가 너무 고마운 친구예요. 태경이는 가진 거 많은 부잣집 아들이면서도 그런 내색 안 하고 다른 친구들은 절 고아원 출신이라고 함부로 하고 은근히 왕따 시키려는데 태경인 부모 없는 게 죄도 아닌데 니들 못됐다 하면서 대신 따져주며 제 편을 많이 들어줬어요. 그런 형제 같은 친구라서 물놀이 가서도 제가 태경이 구하는데 고민이 없었던 거고요. 그런데 그런 태경이가 황망하게 가버려서 저도 그렇지만 할머님도 상심이 너무 크셨겠어요. 그러게 내가 태경이 그렇게 보내고 한동안 아무 정신을 차리지 못했어. 인명은 제천이란 말이 딱 맞는 말 같기도 하고 자네가 그렇게 목숨 걸고 구한 태경이었는데 단 며칠 만에 그렇게 황망하게 사고를 당해 하늘나라로 가버렸으니 태경이 걔가 일찍 저 세상으로 간 지 부모를 끔찍하게 그리워했었어. 어린애가 좀 잊을만도 한데 유별나게 지 엄마 아빠를 못 잊고 많이 그리워하고 슬퍼했지. 그게 마음에 걸리더니만 결국 그 앤 중학교도 가지 못하고 지 애미 애비를 따라가 버리더구만. 태경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다시 눈시울을 붉히는 할머니였습니다. 태경이를 그렇게 떠나보내고 난 뒤 할머니는 한동안 거동을 못할 정도로 충격이 커서 아무 운신을 못하시다 극단 사람들의 강권에 의한 권유로 겨우 다시 일을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대표님이 그렇게 넋놓고 있으면 굶어 죽을 배우들이 한둘이 아니다. 대표님 상심은 크겠지만 대표님 목숨은 대표님 것만이 아니라 소속 배우 모두의 것이다. 제발 배우들 생각해서 기운 차려달라. 그렇게 극단 배우들과 스태프들의 위로와 용기로 다시 일을 시작했고 그 후로 극단 사업에만 매진해온 세월이라 말씀하시는 할머니였습니다. 할머니는 원래 부잣집 딸로 그 당시에 대학 영문과를 나온 인텔리 출신으로 젊은 시절엔 극단에서 활발하게 연기 활동을 하는 연극 배우였다고 합니다. 그러다 같은 연극계의 연출가와 결혼을 하셨고 그렇게 태경이 아빠를 낳으셨는데 남편분은 태경이 아빠를 낳고 10년쯤 되던 어느 날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다고 하네요. 그렇게 아들 하나 보며 키워서 장가 보냈는데 태경이 아빠와 엄마는 태경이가 7살 때 교통사고로 저 세상으로 가버리고 그렇게 또 손주 하나를 보며 살아왔는데 그 손주마저 황망하게 떠나버렸으니 할머니의 삶이 얼마나 외롭고 슬펐을지는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더군요. 그럼에도 꿋꿋하게 자기 극단을 끌어오시면서 긴 세월 버티듯 살아오신 세월이 대단하다는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할머니께서는 제가 노점 트럭 운영하는 것을 보시고 한날은 이런 권유를 하시더군요. 내가 영화나 드라마 쪽 관계자들과도 친분이 두터운데 요즘 촬영 현장에 밥차나 간식차 보내는 게 유행이더라고. 자네 분식 트럭이 아주 맛이 좋은데 그런 사업 한번 시작해보는 게 어떻겠나? 사업 자금은 내가 투자해 줄 테니 자네가 한번 추진해봐. 그렇게 전 할머니의 권유로 분식 트럭 사업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안 그래도 어떤 방식으로든 사업을 확장하고 싶은 꿈이 있는 저였는데 저에겐 너무나 고마운 제안이 아닐 수 없었죠. 저의 레시피 노하우가 담긴 그대로 분식 트럭 메뉴를 정하고 여러 대의 분식 트럭과 장비들을 구입하는 비용 등을 할머니의 투자금으로 충당했습니다. 그렇게 전 영화 촬영 현장, 드라마 촬영 현장에 분식 트럭을 제공하는 사업을 시작하게 된 거였죠. 그런데 제 분식 트럭이 맛있다고 입소문이 나고 또 할머니의 적극적인 홍보와 소개가 시너지를 일으켜서 분식 트럭 사업은 그야말로 초대박이 났습니다. 반년이 채 안 되어서 할머니께서 투자해 주신 투자금을 모두 갚고도 훨씬 남을 정도의 성과를 거두었죠. 전 분식 트럭 사업 대박을 기점으로 지금 운영하는 노점 트럭의 분식집을 테마로 매장도 오픈하게 되었습니다. 오픈한 매장 역시 반응이 좋아 체인점이 하루가 다르게 늘어갈 정도로 사업이 잘 되었죠. 할머니께서는 제가 분식집 매장을 낼 때 1호점을 자신이 운영하는 극단 건물의 1층에 입점하도록 편의를 봐주시기까지 했습니다. 게다가 조건은 영구적으로 월세 면제,
너무 파격적인 혜택이라서 전 절대 그럴 수 없다고 처음엔 거절했습니다. 우리 태경이 목숨 구해준 값 이제야 갚는다고 치세나. 그 시절 차렸어야 할 인사를 여태 미루고 있다가 죽은 손자가 뒤늦게 꿈에 나타나 할머니에게 부탁하게 만든 내 불찰을 생각하면 지금도 너무 부끄럽기 짝이 없다네. 할머니, 대체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과거의 은혜를 갚는다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그럴 정도의 일도 아니었고 친구라면 당연히 했어야 할 일이에요. 게다가 이미 차고도 넘칠 정도로 저에게 잘해주셨는데 부담 갖지 말고 고맙게 받아주게나. 정 미안하다면 우리 극단 사람들이 가끔 배고파 들리면 서비스나 좀 팍팍 줘. 그 정도면 난 충분해. 그렇게 저의 분식집 1호점은 월세 면제라는 파격적인 혜택 하에서 시작하게 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다 장사까지 잘 되는 바람에 2호점, 3호점, 분점까지 확대해 나가면서 저의 사업은 번창 일로에 있습니다. 그동안 여자친구는 공무원 시험을 부지런히 준비했고 최근엔 9급 공무원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시험에 합격하고 가장 먼저 소식을 알린 것도 할머니셨죠. 할머니는 마치 자기 손자가 시험에 합격한 것처럼 많이 기뻐해 주셨습니다. 여자친구가 직장에 조금 적응을 하고 나면 올해를 넘기지 않고 결혼할 생각입니다. 저나 여자친구나 부모님 없이 외롭게 자라서 따뜻한 가정의 울타리를 빨리 만들자는 소망이 확고한 탓이죠. 제가 고아원에서 출소한 뒤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을 때부터 절 바라보고 좋아해 주었던 지금의 여자친구는 저의 성공을 누구보다 기뻐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기도 합니다. 저 역시 뭔가 결혼 전에 빠른 자립과 성공을 이루게 되어서 너무 다행이란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런 것이 가능했던 밑바탕엔 할머니의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을 당연히 알고 있습니다. 전 한때 고아원에서 외롭게 자라면서 부모 없는 서름을 많이 당했고 고아원을 퇴소해서도 말도 못할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고아원에서 나와 독립하라고 받은 정착 자금을 믿었던 형에게 사기를 당해 홀랑 날리는 경험도 했죠.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악덕 사장을 만나 월급을 받지 못해 고생한 적도 있었고요. 그런 과정들을 겪을 때마다 솔직히 세상을 원망하게 되는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전 도둑질을 하려는 것도 아니고 사기를 쳐서 돈을 벌려는 것도 아닌데 성실히 악착같이 살면서 좀 잘 살아보고자 하는 욕심을 가진 나에게 왜 자꾸 이런 불행이 닥치는 걸까? 솔직히 화재 방화범으로 누명을 써서 경찰에 잡혀갔을 때도 그런 생각이 들더군요. 될 놈은 뭘 해도 된다는데 안 될 놈은 뭘 해도 안 되는구나. 화가 치밀다 못해 그런 절망적인 생각을 한 것이 사실이었어요. 계란으로 바위치기도 아니고 해도 안 되는 게 인생사라면 내가 앞으로 더 열심히 산다 한들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때 여자친구에게 이별을 구한 저였습니다. 억울하게 경찰에 잡혀가고 재판까지 받게 되자 정말 제 상황이란 것이 답이 나오질 않더군요. 변호사 쓸 돈마저 없어서 국선 변호사를 알아보는 제 처지를 생각하니 한숨만 나왔습니다. 시험 공부하다 말고 뛰쳐나와 절 보며 엉엉 우는 여자친구를 보고 있자니 앞으로의 미래를 생각하면 어떤 면에서 여자친구를 떠나보내주는 게 사랑하는 사람을 위한 도리이다 싶어 전 그때 위약적으로 여자친구에게 이별을 고했었습니다. 단호하고 차가운 저의 태도에 마음의 상처를 입고 돌아선 여자친구였는데 할머니께서 기적처럼 변호인단을 대동하고 나타나 저의 모든 억울한 누명을 풀어주시고 제가 사업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거였죠. 그렇게 사태가 마무리된 후 여자친구의 마음을 풀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도 할머니의 도움이 컸습니다. 한 차례 이별을 고한 터라 여자친구는 냉랭하기 짝이 없었는데 평소 여자친구의 절친에게 부탁해서 여자친구와 함께 할머니가 대표로 있는 극단의 공연을 보러 가게 했죠. 공연의 마지막에 무대에 제가 나서서 여자친구에게 사과를 했었습니다. 왜 이런 쇼맨십 같은 상황까지 만들었냐 하면요. 여자친구가 죽어도 제 연락을 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별을 통보하던 때에 제가 하도 차갑게 헤어지자고 말을 했어서 여자친구는 상처도 많이 받고 단단히 마음이 돌아선 상태였던 겁니다. 해서 제 연락처도 차단해서 제 연락을 받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제 얼굴을 아예 보려는 시도조차 먹히질 않아서 전 할머니에게 도움을 청했고, 그런 방식의 무대를 통해 여자친구에게 제가 화해를 청할 수 있도록 계기를 마련해 주신 거였죠. 요즘은 여자친구와 가끔 그때 이야기를 하면서 웃곤 합니다. 연극이 끝나고 무대 위로 올라가 여자친구에게 잘못했다 비는 남잔 내가 아마 처음일 거라고요. 그래도 그날 일을 계기로 여자친구의 마음은 극적으로 풀렸고, 헤어질 뻔한 위기를 극복하고 현재까지 잘 만나고 있습니다. 올해 안은 결혼 계획도 세우고 있으니 전 할머니 덕분에 사랑에 있어서도 성공을 거둔 셈이죠. 지난 이야기들을 왜 이렇게 시시콜콜 풀어놓느냐면요. 뭘 해도 안 될 놈이라 생각했던 제 운명이 할머니를 만나면서부터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인생에 있어 귀인이란 존재를 믿지 않았는데, 가만히 돌이켜보면 제 인생에도 분명 세 사람의 귀인이 존재하는 듯합니다. 한 명은 어린 시절의 소중한 친구 태경이, 그리고 그 다음은 제 여자친구, 그리고 세 번째 사람은 할머니입니다. 거렁뱅이 차림을 하고 있어서 노숙자인 줄 알고 할머니에게 어묵꼬치 하나씩을 적손했는데, 그 할머니가 제 인생 최고의 귀인이 될 거라곤 그땐 미처 몰랐죠. 언젠가 한 번은 할머니께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제 분식집 매장이 4호점까지 오픈을 해서 기분이 무척 좋았던 날, 전 극당 꼭대기의 사무실로 할머니를 찾아갔었죠. 할머니는 그날은 아주 화려한 드레스를 입고 계셨습니다. 할머니, 이번엔 노숙자가 아니라 공주님 역할이신가 봐요? 나라고 뭐 늘 비렁뱅이 역할만 맞는 줄 알아? 나도 소시 쪽엔 가끔 공주님 같다 소리 들을 정도로 봐줄만 했었다고. 다름 아니라 제 분식집이 4호점까지 오픈하게 되어서 할머님께 감사 인사 전하려고 올라왔어요. 식당 사장님이 가게를 지켜야지. 이렇게 툭하면 사무실로 올라오면 쓰나. 얼른 내려가서 가게나 돌보라고. 아무리 생각해도 할머니는 제 인생의 귀인이세요. 전 부모도 없는 철천지 고아라 제 인생의 귀인은 솔직히 아무도 없을 거라 생각했는데, 어린 시절 제 친구가 되어준 태경이가 그랬고, 지금은 할머니가 제 귀인이세요. 죽을 때까지 할머니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항상 너무 감사드려요. 이 말씀 드리고 싶어서 올라왔어요. 귀인은 무슨, 나만 그런가? 나한텐 자네가 귀인이지. 내 손 잘 구해줬고, 내가 거렁뱅이인 줄 알았을 때도 매일매일 노점에서 먹을거리를 적선해줬지. 내가 그대 거절해서 그렇지, 자넨 내가 정말 배가 고팠다면 몇 끼 노점에서 끼니를 해결해도 뭐라 하지 않았을 거야. 실제 나에게 그런 제의를 했던 자네이기도 하고 말이야. 여보게, 살다 보니까 기인이라는 게 별거 없어. 한 조각 따뜻한 마음이 실린 호의, 그걸 베풀면 너도 나도 상대에게 귀인이 되는 거야. 자네와 태경이의 시작이 그런 작은 호의에서 시작했고, 나와 자네의 인연도 어묵꼬치 하나에서 시작되었지 않나. 거창하게 생각할 거 없어. 작아도 진심 어린 호의를 하나라도 더 베풀면서 살 수 있으면 그게 기인인 거야. 얼마 남지 않은 생이지만 그렇게 살고 싶단 생각이 드네. 그런 말씀을 하시는 할머니의 손을 꼭 한번 잡아드리고 전 다시 저의 업장으로 내려왔습니다. 할머님 평생 연극을 하신 분이라 그런가 말씀을 그렇게 잘하신답니다. 말씀을 멋있게 하시는 데다 하는 말씀마다 다 맞는 말씀으로 지혜를 많이 전해주시는 분이죠. 떡볶이를 포장하고 꼬치에 어묵을 꿰면서 할머니의 말씀을 많이 되새겨 보았습니다. 귀인이랄 게 별거 없다. 작아도 진심 어린 호의를 베풀면 그게 귀인이다. 하긴 그런 작은 인연이 점점 더 좋게 확장이 되어서 뗄 수 없는 인연이 되고, 더 나아가 은인이 되고, 그게 인간사 돌아가는 순리인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뭘 해도 안 되는 인생이라 생각했던 저의 삶에 어느 순간 뭘 해도 잘만 되면 운수대통날이 온 건 이런 귀한 귀인들을 만나게 되어서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제가 그런 귀인을 만나려면 저 역시 사소할지라도
따뜻한 온정을 누군가에게 먼저 베풀어야 한다는 것도 이젠 알 것 같아요.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귀인이 되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또 어떤 따뜻한 마음을 가진 귀인을 만나셨는지 궁금해지기도 합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귀인이 될 수 있는 따뜻한 세상이 왔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어묵꽃이 하나를 꿰더라도 정성을 다하면서 저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작게나마 귀인이 되는 삶을 살아보자. 그렇게 다짐하며 오늘도 파이팅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제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